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중재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틀째 장소 날짜 모두 정해졌다라고만 언급을 할 뿐 그 내용은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내용 공개를 늦추고 있는 의도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고 또 네. 궁금증을 굉장히 자아내고 있어서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좀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네네.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죠. 우선 장소 날짜 정도는 지금 양측에서 합의를 봤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경호 또 의전 또 이런 그 세부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미루고 발표 시기를 좀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이 엄청난 경호 대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 장소 같은 거는 좀 미루었다가 이제 막판에 발표할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그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러시아 문제로. 그래서 그 국내 정치적인 그 타이밍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조만간 발표를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디서 열릴 것인가가 사실 초미의 관심인데 오늘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일단 싱가포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막판에 판문점에서 열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사실 판문점이 논의되지는 않았었죠. 예. 유력한 개최 장소로 스웨덴이냐, 몽고냐, 또 싱가포르냐 이런 후보지가 거론된 것은 사실입니다. 판문점이 부상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워낙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그 성공적인 결과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이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좀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점을 살리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면은 이제 판문점이 이제 개최지로 확정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벌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다 같은 장소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할 때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싱가포르 같이 제3국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면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제 원비어 부모가 이제 북한에 갔다가 억류되었다가 귀국하자마자 사망한 원비어 군의 부모가 이제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미국 언론이 그것을 받아서 굉장히 대폭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문점에서 한다면은 이제 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한국 전쟁 종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또 인권 유린 국가인 북한에 너무 성급하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트럼프 행정부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될지 판문점이 될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극적인 효과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쉽게 공개하진 않겠지만 좀 두고 봐야겠죠. 네, 수석님은 글쎄요 장소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싱가포르 저는 처음부터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그런가 하면 과거에 미북 간의 여러 가지 비밀 접촉이나 또 육자 회담을 전후해가지고 미사일 협상 등 미북이 접촉할 때 주로 동남아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비교적 중립적 외교 노선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다 부담이 없는 장소, 제3의 장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말레이시아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아시다시피 김정남 독살 사건으로 지금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가 좀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이
이 가장 유력하게 이제 생각이 될 텐데 네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은 엄청난 수행원 기자단 뭐 이렇게 할 텐데 네. 그런 로지스틱스 측면에서 싱가포르가 가장 적당합니다. 항상 네. 대규모 그런 국제 회의를 늘 개최해 왔고 뭐 그런 점이 있는데 저는 막판에 평양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백악관도 뭐 부정을 했고 또 우리 정부는 그거는 뭐 미국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아주 그 극적인 효과는 트럼프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담판하는 것도 아주 그 효과 면에서는 클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카드도 좀 만지작거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문점의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판문점도 여러 가지 우리 봉 박사 뭐 설명을 네. 자세하게 하셨지만은 뭐 판문점도 여러 가지 이점과 또 조금 단점도 겸해서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 싱가포르, 판문점, 평양 뭐 이 세 가지 한번 세 장소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좀 점쳐볼까요? 이게 계속 전망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요. 시기도 지금 5월 중에 5월 이제 하순 전에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 22일로 잡히다 보니까 5월 내는 좀 빠듯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6월 초 G7 이전이다. 아니다, 좀 더 늦춰질 것이다라는 얘기들 여러 가지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점쳐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께서 워낙 이거를 날짜와 장소 손에 꼭 쥐고 네.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몸이 타는 게 있는데요. 8월 9일, 8일과 9일, 5월 8일과 9일에 이제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네, 6월 8일 가고 예, 그리고 6월 다음 달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 5월 20일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 열리고 그러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 가장 핵심 의제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한국과 미국이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접점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5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한 일주일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표방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던 목표, 즉 핵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로운 세상 건설,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를 각국 정상들에게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성공적인 4월 27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6월 8일 9일에 G7 정상회의 사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이 비핵화 진전을 극적으로 이렇게 세계에 알리고 전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임수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이 여러 가지 네. 준비하는 데는 빠듯하지만 만약 동맹국들과 미국 사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벌써 물밑 협상을 통해서 어떤 비핵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은 그렇게 불가능한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앞서서 비핵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비핵화의 방법론을 두고 사실 북한과 미국 지금 생각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앞서서 우리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거기서 비핵화 관련된 그 간극을 좀 좁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고 이 문제는 뭐 대단히 중요하고 그 비핵화 실현의 그 성패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미국 정부하고 많은 조율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아마 논의가 됐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지금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북한은 이제 단계적으로 하면서 과거에도 썼던 그 행동 대 행동, 동시 행동 그런 방식으로 하자.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미국은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과거에 논의하다가 모든 게 이제 협상이 실패되고 지금까지 이러한 상태로 이르렀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는 답습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뭐 철저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소위 빅뱅이다. 뭐 큰 틀에서 일괄 타결을 하고 그 세부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뭐 그 실무 협상으로 이제 풀어 나간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북미 간에 또 우리 이 한미 간에 많은 논의와 그 상당히 공감대를 좀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여튼 그 이런 것에 합의를 못 보면은 하여튼 큰 틀의 뭐 이걸 성공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게 규정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많은 지금 그 간격이 좀 좁혀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바로 CVID, PVID입니다. 이 완전하다는 부분이 이제 영구적인 것으로 일단 바뀐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어떻게 좀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같은 내용인데요. 결국은 그 CVID와 PVID다 뭐 그걸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지금까지 강조해 왔던 것은 자기는 그 오바마식으로는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CVID는 과거 부시 대통령 육자 회담 때 이제 이 뭐 용어가 생겨나고 네네. 그러한 방식을 한미 간의 육자 회담 이제 북한을 제외한 육자 회담 참여국 간에 이제 여기에 이제 다 공감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오바마 방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CVID는 이거 이제 실현은 못했지만 예. 오바마의 나라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트럼프의 새로운 방식은 PVID다.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 같은 거죠. 완전하다든가 완전한 것은 이제 과거 뭐 거기에 보면은 불가역적이라든가 뭐 완전 폐기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용어상의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그 하나의 표현의 방식의 좀 차이 네. 아니냐 그렇게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요건을 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그렇게 예, 생각을 이렇게 해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봉 의원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예, 저도 뭐 같은 의견입니다. 사실 CVID라고 부르나 PVID라고 부르나 네. 아니면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듯이 완전한 비핵화 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검증과 사찰이죠. 어느 때든지 검증과 사찰을 통해서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했다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있을 때마다 다시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상호 간의 신뢰를 쌓고 북한은 정말 비핵화의 진전을 보이고 그에 상응하는 이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정말 북한의 비핵화 진전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종 결과는 완전한 비핵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사찰과 검증을 북한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은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과 지금 현재 국무장관에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 어디든지 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에서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영구적인 비핵화든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를 얻으려면 이 사찰과 검증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풍계리 그 핵 시설을 이제 폐쇄한다는 결정을 해서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하겠다 하는데 네네. 여기서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신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전문가 의견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풍계리 그 시설을 일방적으로 폭파하거나 폐쇄해버린다면 나중에 비핵화 협상이 틀어졌을 때 다시 그 시설을 이용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비핵화도 아니죠. 만약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 풍계리 시설을 다 폭파해버린다면 현장 검증이랄까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예. 북한이 정말 어느 정도의 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의 핵을 실험했고 개발했고 소유하고 있을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세월호를 이제 바로 세운다고 하는데 세월호의 진상 조사라든지 책임 규명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하려면 세월호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풍계리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해서 없애버린다면은 사찰 검증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북한이 이제까지 어떤 핵 활동을 해왔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그리고 어느 나라와 연계를 했을 것이라는 가장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아, 네. 그렇다면은 북한이 아무리 우리는 완전히 비핵화를 했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정말 완전한 비핵화든지 영구적인 비핵화든지 갈 수 있는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북한의 소위 전향적인 조치들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단축하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런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을 만약에 북한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힌다면 그 대가로 북한은 미국에 어떤 거를 요구하게 될까요? 북한은 뭐 그 명백하죠. 예. 이 비핵화를 이제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이미 붙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과 체제를 보장해 달라.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 보상인데, 이거는 뭐 대외적으로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 당연히 따라오는 걸로 지금 북한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제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미 측이나 이제 우리 측에서는 과거에도 뭐 그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안전을 보장하겠고, 또 그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소위 레짐 체인지 안 하겠다 이런 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문서화하느냐, 뭐 어떻게 구두로 하느냐, 성명을 통해서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과거의 그 경제적인 이 보상 문제 이런 것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2003년도에 리비아가 핵 개발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미국과 영국과 이제 리비아 3자 간의 합의를 본 다음에 리비아가 모든 그 핵 관련한 활동 내역을 전부 공개를 하고 자료를 다 제공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일어나고 나서 1년 9개월 만에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를 풀고 또 리비아와 수교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방식이 이번 북한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평화협정 또 미북 간의 수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이 경제적인 보상 문제는 아마 주로 좀 우리한테 떼밀 가능성이 많이 있죠.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 주한미군 감축 부분,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미 양국은 북미 정상회담 의제가 전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못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또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주한미군에 좀 부담을 느껴오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어떤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분석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은 이 주한미군 뭐 철수 감축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텐데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고 이러한 그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사라졌을 때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2만 7천여 명의 그러한 수준의 그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전략적인 그 고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 그런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뭐 조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당분간은 아마 좀 양측에서 부인하면서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봉 의원님의 생각도 듣고 싶은데. 예, 이번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철수 문제는 사실 이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 차원에서 제기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의 대선 후보 캠페인을 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를 이번에 다시 반복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비디오 클립이 많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너무 이게 무임승차를 한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고쳐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미국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다라고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미국 간의 이제 비핵화 문제라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하는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주한미군의 지위라든지 그런 전투태세의 변화는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어떻게 본다면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한국과 일본에게 이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언급이라고 봅니다. 예전과 달리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과 달리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동맹을 어떤 군사적인 차원에서 본다기보다는 모든 이슈와 마찬가지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이슈로 보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철수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하였다는 것. 이것은 좀 주목할 만한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라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앞두고 숨가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 9일 날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참 오래된 기억입니다만 냉전 종식되고 나서 그 아시아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유럽의 현실이 이제 아시아의 미래가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이 있었는데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동북아시아에서 악화되면서 그 비전이 실현화되지를 못했죠. 특히 이번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사실 3년 동안 미뤄졌다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동북아 안보 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잘 설명을 하고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국과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의 주요 3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판문점 선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평화수역 설정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또 우리 장관들이 총출동하기도 했는데 과거에는 그 북측이 북방에서 인정하지 않고 서해 경비 개선을 제시하면서 좀 의견이 불발됐었던 그런 계획도 나는데 이번에 이 서해 평화수역 방안이 좀 잘 실현되기 위해서 어떤 논의들이 잘 오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하죠. 네.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 그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던 문제고 그래서 그 이후 군 당국 간에 이제 협의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이 평화 구역 그다음에 공동 어로 구역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해 보다가 저는 그때 이게 우리 국내적인 공감대가 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진전을 못 본 상황인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국민 감정상의 문제, 또 군 작전상의 문제,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우리 이 국내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또 이 군 당국의 의견을 상당히 좀 고려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정세들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